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 참 어렵게 열린 회담이었는데 자, 결과는 합의문 도출 없이 실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한길 대표는 천막으로 돌아갔고 이 전국 정상화는 좀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대 김종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회담 상황.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 회담은 보나마나 잘 안 될 거고 예상을. 네. 누가 어떻게 안 되는 쪽으로 말을 서로 하느냐 하는 것과 그다음에 회담 끝난 후에 각기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비난 혹은 공격하나 이것만 관심이 있지 뭐 그렇게 특별히 회담 성공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는 조금 회담이 길어지면서 무슨 합의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합의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예고된 결렬이고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야, 한국 정치라는 건 참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떤 하는 가기 위한 어떤 진통이구나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고요. 예를 들면은 남북 간의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남쪽 내에서 대화도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회담 장소를 국회로 한 것 같은 거 이런 거 처음 시도했지만 그거와 회담 성과랑 상관이 없고 또 반드시 만나면은 무슨 합의문을 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상대방에 향해서 할 말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회담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주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좀 화가 나는 국민들 볼 때는 아니 그럼 저렇게 만나서 할 게 아니라 카톡으로 회의를 하거나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메일로 하나 뭐 그거나 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그러네요. 그 어저께 그 TV조선에서 생중계를 하던데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 노웅래 김한길 대표 비서실장 설명하는 걸 보면 그동안 바로 나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정리도 충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관찰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은 건 아니고 다 우울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뭐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카톡 회의하는 것도 뭐 한번 고려는 해보셨으면. 역설적으로 그렇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결렬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무슨 뭐 거창하게 무슨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정치 구조가 어떻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어떻고 당내 강경파가 어떻고 온건파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적으로 한마디로 읽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은 사람이 이게 머리에 열이 있으면 저 사람 감기거나 몸살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진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어제 회담의 결렬 원인과 이 사태를 보는 아주 한마디 키워드를 얘기하면 저는 김한길 대표가 얘기했다고 봅니다. 어제 발언 수위 중에 좀 높은 게 있었어요. 왜 검찰총장에 대해서 혼의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최 총장 몰아나기 그 규명부터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그분의 발언은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 사태를 보는 눈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혼외 자식이 있으면 어떻단 말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여야 간의 입장이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고 또 여당 지지하는 유권자나 야당 지지하는 유권자도 그렇게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국정원 개혁을 국회가 주도하느니 뭐 사관이 어떠니 건 복잡하고 혼외 자식 여부에 관심이 없는 분과 혼외 자식 여부를 언제든지 가려서 그 다음을 해야 된다는 분의 대화는 그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거로 봅니다. 이 회담의 성격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원인과 근인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혼외 자식 여부에 관심이 있나 없나. 다만 저는 어떤 정파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묵묵히 밤늦게 들어오는 그 셀러리맨들의 그 주부님들 같이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살아온 분들에게 아니 남편이 혼외 자식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발언이 그게 과연 그것도 이제 범부가 아니고 검찰총장 검찰에서도 보면은 그런 거와 관련된 수사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심 없다고 하는 걸 유권자,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문제에 있어서 또 불거진 게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사찰을 받아서 내가 또 감찰을 지시했는데 번복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지금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복잡한 상황이죠, 지금요. 네, 그것도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본부라든지 대검찰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뭘 알겠냐마는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저 그건 좀 참 특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일보 이면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동욱의 불발된 거사 어제 호위 무사시켜 공안 2부장 감찰을 시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호위 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왜 사표를 내서 대검 감찰과장을 얘기하는 거고 공안 2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2부장으로 사초 남북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분들은 모릅니다만.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일보의 혼의 아들 문제가 보도된 후에 뭐 청와대든 법무부든 어디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무슨 감찰 같은 걸 하는 걸 가지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기획이고 음모론 같은 게 전개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상당 부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믿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동욱 청장은 이거를 감찰 조사를 나는 이걸 나가라는 생각으로 알고서 감찰에는 응하지 않고 지금 이제 사표를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리는 안 됐지만. 수리는 아직 안 됐죠. 자, 똑같은 걸로 한번 봅시다. 이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물론 면책특권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공안 2부장이 어쨌거나 최동욱 총장의 사찰과 관련돼서 뭔가 석연치 않거나 혹은 의혹이 있는 행동을 했다. 뭐 말을 하자면 구구절절히 깁니다만 이렇게 발언을 한 데서 몇 시간 있다가 최동욱 총장이 그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 감찰 일과장에게 든지 하여튼 이 공안 2부장 감찰을 지시해라. 근데 뭐 혼선 끝에 없었던 일로 했다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선일보 보도 다음에 청와대가 했다는 그 논리라면 이건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 다음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응이 달라요. 공안 2부장은. 나는 한 일 없으니까 감찰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 한 일이 없다. 그런 일은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보도고 면책특권이라는 이유에서 국회의원 발언은 저렇게 나오면 또 검찰총장은 저걸 감찰 조사를 하도록 했다 번복을 했느냐 있단 말이죠. 이거 규명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은 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며 그리고 감찰 조사는 진짜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번복은 어떻게 됐는지가 뭐 최동욱 청장 본건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 본인이 감찰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나오잖아요. 누구는 감찰 조사하면 그거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그건 나가라는 소리라고 해석을 하고 이 경우에는 국회에서 나온 뭐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주장하자마자 했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한번 내려가시면 이따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보도가 이런 식으로 된 보도, 예를 들면 감찰했다 안 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박지원 의원의 주장만 크게 부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법사위에서 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은 조선일보 보도만 크게 보도를 해야지 음모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그것이 검찰 내부 돌아가는 사정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거죠. 법무부의 감찰은 안 되고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는 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거. 그렇군요. 교수님 뭐 어쨌든 지금 전국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뭐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봤었는데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전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전국의 향방에 큰 구조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 또 길기도 하니 아예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고향 얘기하고 조상 얘기하면 되는 거고 굳이 관심 있는 분끼리는 모여서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 좀 들어서 예. 쭉 하면은 민심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결국은 여야가 민심 앞에서는 이길 장사가 없을 겁니다. 아마 추석 끝나고 나면 민심이 크게 가닥지가 물론 예. 100% 옳다 그러다는 되지 하지만 큰 물줄기가 형성될 거 아닌가. 예. 추석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 여야는 추석 기간 동안에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기 위해서 예. 아주 집요한 그리고 그 대단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여야의 혼란이 계속 좀 지속될 걸로 다들 예측을 하는데 이거를 지방선거에 어떻게 여야가 이용을 할까요? 이용을 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이 그때까지 하는 여야의 행태를 보고서 선택을 하겠죠. 예. 다만 여야는 이용보다는 우리 주장이 옳고 예. 상대방 주장이 틀렸다라는 예. 그거를 이제 계속 주장을 하겠죠. 설득을 하거나. 그렇군. 자, 지금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도 뭐 소위 말해서 셀프 개혁이냐 예. 아니면은 국회에서 좀 관여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것도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역사상 최강도로 해서 금방 내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네. 같은 내용을 즉 밥상을 내가 차리느냐 누가 차리냐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예. 내용에 따라서는 그거는 누가 내든지 갖고서 심사를 하고 어차피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네. 같은 소리를 국회가 하면은 옳고 네. 같은 소리를 국정원이 하면 그러다. 그거는 국정원 나는 개혁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로 그 개혁을 할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건지 없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왕 안이 만들어지니까 저놈을 놓고서 그래도 미진하면 국회에서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든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든 이래야 되지 않을까. 내용도 보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늦지 않았나. 국정원에서 발표를 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보고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네, 상황을 네. 보고 그다음에 네, 결국에도 네, 늦지 네, 않는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거기에다가 이미 오래전에 한나라당이 만들었던 당시에 예. 개혁안도 있고 예. 현재 민주당이 준비한 안도 있다니 예. 보면은 뭐가 같고 뭐가 틀리고 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핵심 장점이 한 두세 개가 추려지면은 이놈을 가지고 뭐 공청회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예. 내가 하면 어떻고 상대방이 그건 지금은 늦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 돌파구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거를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도 정치는 다 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래도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서 저희까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겠죠?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뭐 할 없이. 그래도 머릿속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사랑을 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도 좀 감정을 좀 가라앉힌다든지 예.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예. 쉬운 것부터 예.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민생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경제 이런 절실한 여러 문제. 문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네. 거기서 세제 개혁안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안 같은 거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나오면 나온 걸 보고서 내용 중심의 협상을 하고 네. 또 최동욱 그 청장 사건도 보면은 그 네.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국민도 상당히 있으니 그렇죠. 그 진상은 진상대로 규명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음모론 네. 기획으로 뭐 내쫓으려고 했다든가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상을 규명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진상하는 방법이 자기네들이 하기가 어려우면 국회에서 무슨 뭐 국정조사 특위를 연다든지 해서 그것도 규명을 해보면 되겠죠. 예. 뭘 안 한다고 하지를 말고 예. 그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야. 다 입장이 있어가지고 예, 상대방은 내 그렇죠. 입장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 문제인 것은 지금 민주당이 장외로 도로 다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국회는 정상화되기엔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네. 민생 문제는 점점 뒤로 밀리고 어떻게 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전병헌 이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원내외를 같이 이제 병행투쟁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내란 음모 혐의 등에 대해서 뭐 입장을 펼칠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홍성규 당 대변인을 비롯해 김석용 안산 상록갑 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위원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까지 현재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이나 입회인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영장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정원발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추가 압수수색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압수수색은 들끓는 추석 민심, 청와대와 국정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내란 조작극으로 덮으려는 의도이자 3자 회담 무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노림수입니다. 국정원을 앞세운 사찰 정치, 공작 정치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수작인 것입니다. 내란음모 조작극을 만들었지만 조작된 녹취록 외에 어떠한 증거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 국정원과 검찰의 지난 20일간 수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진술 강요, 자백 강요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 박스 몇 개를 들고 나와 방송 카메라와 보수 신문을 동원한 언론 플레이, 여론 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극을 분쇄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을 지키는 싸움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유신 부활, 공안 통치의 정면으로 맞서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김재현 대변인의 그렇죠.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죠, 의원이면서. 지금 내용을 좀 짚어보면 지금 그 영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했다. 네, 때문에 뭐 언론 플레이다, 여론 플레이다 이런 말을 좀 했고요.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뭐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죠.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전국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장외로 다시 나간 민주당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민생 문제는 중요하고 원내 병행 투쟁을 한다고 그랬으니 예.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도 이제 야 이런 놈의 정치를 뭐하러 하냐 장애로 하자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겠죠. 그래도 거기서도 민생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마다 자기 유권자들이 있고 다 그럼요. 그분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거기부터라도 접점을 네. 찾고 아. 또 이제 공통분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참 싸우다 보면 야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접점을 좀 찾아가는 게 어떨까 싶고 네. 차제에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검찰은 엄청난 수재 집단입니다. 아, 그럼요. 뭐 네. 수능 성적을 한번 보십시오. 몇 등짜리들이 거기를 가고 거기서도 또 검찰까지 되는 것도 쉬운 건 그렇죠. 아닙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상대적인 집단지성으로 따지면 한국 검찰이 상대적으로 보면 아마 최고일 겁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한 40대, 뭐 30대, 50대 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왕성한 그리고 예. 자기 조직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격해 있을 겁니다. 예. 독립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네. 그래도 구사하는 언어나 이런 말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지금요 정치인 몇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고 해서 백성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오래전에 군부가 이상하다든지 네. 검찰이 저렇게 휘둘리면은 좀 이렇게 흔들리면은 예. 엄청 불안해지는 거예요. 경찰하고도 엄격히 따지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최고의 두뇌와 지성을 갖고 국민들의 신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검찰 중에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그 동부지청 쪽에 있는 어떤 차장검사가 하는 그 분을 보면은 그렇게 효성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가정적일 수가 없고 동양 철학도 공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일의 최첨단에 있는 일부 간부들, 중견 간부들이 격해서 이제 뭐 호위무사라든지 무슨 모사꾼이라든지 못난 장관이라든지 뭐 행정노토를 넘겨주는 하지만 그 정말 울분 때문에 나온 걸로 이해를 하고 서로 자제하면서 하고 이런 검찰이 대부분은 참 대단히 우수하고 훌륭한 분들이다. 저분들 때문에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믿고 이렇게 기다려야지 자꾸 자극하는 언사를 정치권도 언론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네, 평검사회가 조금 미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검찰의 움직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